체험하기 전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사업 아이템을 찾기 위해 혹은 동종업계 벤치마킹을 위해 현장에 가서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들을 체험하며 사업을 배우는 비즈니스 트립. 많은 사업가들이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면서까지 비즈니스 트립에 참여하는 이유는 바로 사업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사업이란 결국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가는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관점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20여 개국 이상 비즈니스 트립을 다니며 관점의 변화를 얻고 1,400만 원 투자로 3년 만에 연매출 100억대 기업의 최대 주주가 되고 현재는 스타트업 기업가들의 비즈니스 코칭을 하고 있는 이 책의 저자는 사업을 학문적인 관점으로 어렵게 배우기보다는 재밌고 일상적인 관점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직접 경험하며 배우는 비즈니스 트립을 추천합니다. 또한 비즈니스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느냐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꼭 큰돈을 들여 해외를 가야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관점만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비즈니스를 배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추천 장소로서 한남동에 대해 책에 담아놓았습니다. 많은 장소 중 첫 번째로 한남동을 선택한 이유는 국내외 다양한 브랜드들이 자신의 이미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만든 플래그십 스토어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들로 가득해서 새로운 트렌드를 볼 수 있고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어 재밌게 비즈니스 트립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책에서는 연결, 플래그십, 재생, 팬심, 라이프 스타일 제한 5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소비자의 관점과 사업자의 관점을 키울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누구나 비즈니스 감각을 기를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사업이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소비자와 사업자의 관점이 되는 연습을 하여 좀 더 빨리 그리고 명확하게 당신의 비즈니스를 성공하고 싶다면 이 책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거리에서 비즈니스를 배우다. 한남. 네, 먹고 마시고 놀며 비즈니스하는 배명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소개하면요 2가지 반응이 있어요. 부럽다, 배워서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또 하나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쩌다 보니 저도 이렇게 타이틀을 걸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기가 돼서 지금은 좀 더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기가 와서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제가 프랜차이즈 쪽에서 10여 년이 좀 넘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와 같이 비즈니스 트립을 가셨던 분도 와 계시고 또 비즈니스 할 때 코칭을 했던 분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비즈니스가 아예 없었을 때요. 비즈니스가 하고 싶어서 프랜차이즈 쪽에 왔거든요. 그때 저희하고 연결해서 고객사가 되어주셨던 분들도 와 계셔서 제가 사실 안 떠는데 오늘은 살짝 긴장되는 것 같아요. 고객사에서 와 계셔가지고 사실은 공유 FC에서 많은 행사를 할 때 한 번은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오늘 오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20여 개국을 다니면서 제 꿈이 그것에서 본 것을 제가 책을 써서 도시별로 하려고 하는 꿈이 있었어요. 근데 멘토께서 그게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더 오기로 열심히 해야지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국에는 도시별로 한 거는 이미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생각해 보면 관점을 바꾸는 일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주제가 로컬에 관련된 건데 사실은 저도 이 눈을 전환하게 된 게 또 프랜차이즈 기업 대표님들 덕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한남동에서 약속을 하고 그냥 시간이 되신다고 하시길래 한남동 트립을 살짝 돌아드렸어요. 저는 저희 동네고 매일 가는 데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기는 이런 데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 대표님이 이게 일본이나 다른데 인사이트 트립 가는 것보다 훨씬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사실은 그게 힌트가 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제 나름대로 보였던 것들을 알려드릴 건데 보시면서 관점을 좀 바꾸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 직업이 뭔지 아시는 분? 네. 명확하게 딱 한마디로 정의 못 하시겠죠?
예. 저는 프랜차이즈 기업을 타겟팅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그 기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리스크 관리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기업 대표님들한테 컨텐츠를 많이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컨텐츠를 가지고 N가지 직업으로 풀었어요. 한 가지를 가지고 책을 썼더니 저한테 작가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중앙대학교에서 그런 대표님들을 모시고 교육과정을 운영했더니 교수님이래요. 그런데 이걸 또 유튜브로 찍어서 내보내니까 유튜버래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제가 사업을 했더니 또 대표님이라고 사업가라고 칭호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제가 이번에 책을 쓰고 나서 알게 됐는데 구청장님이나 서울 박원순 시장님 같은 경우는 이 책을 보고 로컬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컨설턴트로서 또 저를 다시 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하는 행동이 하나도 여러 개고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 가지 일을 하는데 그게 어떤 채널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저를 보는 이제 시각이 달라지다 보니까 평가를 달리 해주시고 제가 어느 순간 N가지, 그러니까 N잡노라고 하죠. 네. 그래서 잡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에 이제 와주신 분 중에서도 지금 최근에 이제 해외 부장님도 많이 다니셨잖아요. 근데 아마도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많이 다니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또한 처음에 비즈니스 1도 몰랐을 때 기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계속 많은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궁금한 게 많은데 질문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하기까지 한 3년 정도 걸렸어요. 그냥 3년은 막 건축물에 버리는 시멘트처럼 다녔던 게 3년이었고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결국에 질문을 한 게 어떤 걸 보나요? 라고 했을 때 대표님들이 어떤 걸 되게 모호한 질문이긴 한데 이번에는 홍콩을 가니까 간판만 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판이요? 간판은 뭘 보나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니까 홍콩에 가면 간판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 많은 간판 중에 눈에 들어오는 거 위주로 어떤 게 들어오는지 내 간판이 걸렸을 때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리고 그 폰트는 또 어떤지 그 폰트에 따라서 CI, BI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렇게 해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되게 깊이 있게 저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그냥 잘 모르겠지만 내가 요식업을 하진 않지만 음식만 나오면 막 음식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떤 대표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바보야, 그거는 구글에 다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러면 이 대표님들의 시각을 배워야 되겠구나. 그 대표님들은 어디로 눈이 꽂히나. 그 다음서부터 어떤 현장에 가면 그 대표님이 뭘 보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표님이 눈길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눈길이 가면 어딘가에 가서 뭐 제품이 있으면 이렇게 제품을 잡을 거 아니에요. 이 제품을 잡은 다음에 막 또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뭘 하나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얼마나 하나. 해외에서 얼마 하고 국내에서 얼마 하고 이런 검색을 많이 해보시는 거예요. 결국에 그분은 손길이 어디로 가는지가 이제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상황에서 모든 정보를 다 이제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현장에서 샘플로 사갈 건지 우리나라에 파는지 아니면 다른 뭐 이베이나 이런 곳에서 사는 게 더 저렴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결정하시고 현장에서 샘플로 살지 말지를 결정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아이템으로 넣을지 말지 이제 만길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표님들하고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그분들의 눈길, 손길, 만길을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질문을 통해서 이제 보는 시각이 조금씩 넓혀졌고 그래서 사진 한 장으로 해석하는 뭐 비즈니스 이런 식으로 책을 쓸까도 고민을 했던 거였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로컬이라는 곳에 꽂히게 된 거고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런 형식으로 제가 지금은 정리정돈이 됐지만 이거를 정리정돈하기 전에 해외에서 봤던 어떤 브랜드 한 가지를 가지고요.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비즈니스 내구조가 딱 세팅이 되셔야 돼요. 네, 사실 지금 연말 얼마나 좋은 이 시기에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쵸? 그러면 갈 때는 항상 비즈니스 세팅이 딱 되게끔
해서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혹시 어딘지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책 보신 분도 말씀을 못 하시네. 맞아요, 마메야. 마메야는 원두 가게예요. 그러니까 마메가 원두고 야가 가게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원두를 판매하는 곳인데 이곳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를 갔다 오면 자기 블로그, 그러니까 SNS를 물론이고 저처럼 책을 쓰는 사람은 책에 다 소개를 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본질적인 거를 해결해서 브랜딩을 잘했던 케이스라서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입구예요. 제가 들어갈 때 살짝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둘이 같이 들어가기 좀 버거운. 그리고 심지어는 주택가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글 맵을 의존하면서 찾아갔던 곳이에요. 근데 가면 여기까지 가면 근처까지 가면 찾긴 쉬워요. 왜냐면 줄이 많이 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안에를 먼저 들어가서 봤어요. 근데 들어가서 보기 전에 이 간판이 없죠. 찾기도 쉽지 않은 지역이죠. 그리고 여기 이게 심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것도 간판이 이 글라데이션 해서 그 원두의 모양이 들어가면 다 이렇게 네모로서 보이는 거예요. 네. 보시면 여기 뒤에 한약방 약재처럼 돼 있죠. 그리고 한의사처럼. 그리고 시향판이나 재료판도 보면 이렇게 글라데이션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원두 포장하는 것도 글라데이션이 돼 있어요. 베이지 컬러부터 블랙까지. 처음에는 컨셉 되게 잘 잡았다. 약간 한약방 컨셉이니까 컨셉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세히 이제 보면 의자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테이블에 남성분 2분 서 있잖아요. 이게 다예요. 네. 그래서 여기 앞에 이렇게 시향판 앞에 서서 주문을 하러 가면 어떤 커피를 좋아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내 취향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 취향에 맞는 원두를 골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두를 골라서 옆에 가서 원두를 내려주면 한 잔 마셔요. 400엔이에요. 약간 시음하는 느낌인데 4,000원을 주고 마셨어요. 나올 때는요, 다 거의 대부분이 원두를 사가요. 네, 그럼 객단가가 어떻게 될까요? 한 24,000원 정도 되겠죠. 네, 근데 의자가 없어요. 머무르는 시간은 네, 그냥 기대서 커피 한 잔 마시는 한 10분 정도? 그렇게 다 나가는. 네. 컨셉 좋다라고 처음에 끝났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이 커피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고 또 제가 이제 비즈니스 트립을 구성을 해서 대표님들 모시고 또 갔어요. 근데 계속 가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원두를 살 때 수기를 적어주는 거예요. 되게 줄 서 있고 바쁜데 원두를 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시간을 이런 쪽으로 많이 쓰네? 근데 여기 쓰면서 너 핸드드립으로 마실 거야? 에스프레소로 마실 거야? 아니면 뭐 기계에 내려 마실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개 다 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 3개 다에 해당되는 레시피를 적어주는 거예요. 약간 나의 취향을 존중해주고 맞춰주는 듯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들면서 관심이 갔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어를 좀 할 줄 아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질문을 하고 몇 번을 가니까 점원이 저를 이제 인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이제 제가 아까 눈길 가면 손길 간다 그랬잖아요. 검색을 해봤어요. 이런데 왜 이렇게 잘 해놨을까? 봤더니 싱가포르, 홍콩, 태국까지 진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 이게 이렇게 직접 진출한 거니? 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다 콜을 받아서 갔대요. 그리고 그게 일어난 게 불과 몇 년이 안 걸린대요. 근데 사실 여기 지금 프랜차이즈 관련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해외로 진출해서 해외에서 성공 사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그런 일을 돕는 일을 했지만 사실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현장에 가서 성공하기라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어서 되게 유심히 쳐다보다가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런던을 갔어요. 근데 런던에 그 페이스북 캠퍼스라고 그래가지고 시내 중심에 아주 그 핫플레이스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커밍 순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 사진을 찍어서 안 되겠다. 얘네가 이렇게 런던까지 진출했을 때 뭐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질문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홈페이지로 들어갔어요. 메일을 보냈어요. 나 너네 맘이야 되게 좋아하는 팬 중에 한 명인데 런던도 진출하네? 직접 진출이야? 아니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회신이 온 거예요. 나 너 기억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 그때 우리 매장에서 굉장히 시끌게 떠들던 그 친구 맞지? 이렇게. 그래서 날 기억하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질문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께서도 그러면 너 어차피 여기 오니까 나중에는 한번 와서 인터뷰를 해도 좋다고. 그래서 제가 성격이 되게 급하거든요. 바로 갔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분들이 플래그십으로 마메야라는 데를 운영을 해요. 그런데 프랜차이즈로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여기 지금 보시는 대로 도라노모 코피라고 해서 풀어요. 그리고 이 도라노모 코피는 뭐냐면 여긴 지역명이에요. 그러니까 서초 코피, 뭐 강남 코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커피 하시는 분들이 감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사의 사람들로 다 받아서 하는 것보다 앞에는 지역구에 대한 보장이라든지 자기의 감성을 살릴 수 있게끔 기회를 주고 대신에 뒤에 보시면 커피가 아니에요. 코피라는 거에다 포인트를 주고 자기네 아이덴티티를 넣은 거죠. 자세히 폰트를 보시면 이 폰트도 네모스럽지 않으세요? 네, 네모의 철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너네 왜 보는 데마다 다 네모가 들어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표님 이름이 쿠니모토래요. 그러니까 나라 국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에 얼만큼의 혼을 넣어서 하고 있는지 자기 아이덴티티가 멀리서 봐도 명확하게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거를 고민을 하다가 넣은 게 네모의 철학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보면 네모가 보이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키오스코 형태의 이 바가 프랜차이즈의 다예요. 눈치채셨겠지만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만들면 창업 비용이 적잖아요. 그리고 커피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커피가 좋아서 하기 때문에 혼자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디든 오픈하기가 좋아요. 그냥 빌딩의 로비, 옷가게의 샵앤샵 이런 형태로 그냥 어디든지 행사장에도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해서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은 장비가 들어가거나 거창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형태로 해서 그 지방에도 많이 들어갔지만 이 형태로 해외도 많이 진출을 했어요. 근데 해외는 다 플래그십 수준으로 굉장히 럭셔리하게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봤더니 저한테 이렇게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명함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홈페이지 보이세요? 보통은 홈페이지 여기 앞에 자기네 상호 마메야라든지 이런 그런 걸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그라미 마메 코피예요. 이건 뭐냐면 이 앞에 들어가는 상호는 누구든지 프랜차이저한테 그걸 선택권을 주는 거죠. 그리고 지역구를 보존하고 그리고 자기만의 색깔을 낼 수 있게끔. 그래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쫙 소개가 다 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빵도 이렇게 네모란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여러 번 가시면 누구든지 다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인터뷰를 하고 너무 놀랬던 건 이 사업이 저는 되게 브랜드를 잘 만든 커피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면서 인터뷰를 갔더니 그 의자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를 다른 커피숍에 가서 인터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서서 3시간 반 동안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테이블이 있고 뒤쪽에 가니까 약간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렇게 포장하는 공간이 있어서 그 안쪽에 들어갔는데 공간이 요만큼밖에 안 나오니까 유튜브를 촬영하고 싶어도 간격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그게 로스팅을 하는 곳인 줄 알았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로스팅 기계가 없어요. 그리고 그 가스통 같은 거 있잖아요. 기다란 한 어깨 정도 올라오는 가스통.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곳은 로스팅하는 기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스페셜티를 먹겠다고 여기 와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결론은 전 세계에 맛있는 커피를 수입하면 이틀이면 온대요. DHL로. 그럼 그걸 가지고 소분해서 100g씩, 200g씩 담아서 판매하는 소분 사업인 거예요. 우리 왜 시장 가면 장아찌 아줌마들이 많이 벌크로 사다가 원하는 만큼 쌓아주는 그런 사업을 이렇게 브랜딩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이 마메야의 원두로 선정이 되면 로스터리들은 협회에서 선정된 거 이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메야에서 선정된 원두야 라고 반대로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협회를 설립하지 않았는데 그냥 마메야에 들어갔어 라고 하는 순간 인증이 되는 거예요. 네. 이분들은 자기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자본도 많이 들이지 않고 일을 안 하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스페셜티라고 인정하고 이렇게 많이 줄을 서? 라고 물어봤더니 그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바리스타가 하는 행위만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바리스타니까. 근데 내가 생각하기엔 나도 커피를 좀 배웠는데 야 원두 14일 지나면 산화돼서 맛도 향도 다 떨어지잖아. 근데 이걸 어떻게 팔아? 라고 했더니 DHL로 이틀이면은 오고 그거에 질소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들어갔을 때 제 키만한 가스통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가스통에서 질소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도 그 원두를 사갖고 와서 마셔봤는데 되게 오래 가긴 하더라고요. 향이. 그래서 그 유통기간에 대한 것들의 그 포장 패키지에서 힌트를 얻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이분도 자본을 많이 들이지 않고 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바리스타가 해야 되는 일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리스타는 맛있는 원두를 내리는 일만 하는 거지 로스터리들이 하는 로스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철저하게 그걸 분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스터리들은 협회 이상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에서 사람을 모으는 이런 일들을 하니까 이게 브랜딩이 돼서 전 세계로 나가서 지금 런던에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스폰서가 없다였어요. 네. 제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눈길이 가고 손길이 가면 꼭 인터뷰를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안 그랬으면 저는 이게 그 소분 사업이라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커피숍이 지금도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범표원 대표님도 와 계시지만 그 전에 이제 라비다 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두에 대한 집중. 네. 근데 사실은 라비다 몇 년 하셨죠? 15년. 15년 라비다 한 것보다 범표가 브랜딩이 더 잘 됐죠. 짧은 시간에. 범표 브랜딩 되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2년. 네. 그래서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이 본질적으로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거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해외에서 이런 형태로 브랜드를 분석하고 그리고 그 사업을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눈길, 손길, 만길이 가서 꽂히는 것들을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이걸 고민을 하다가 돈과 시간을 들여서 굳이 해외로 많이 나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연수를 본격적으로 질문하면서 다녔을 때 첫 번째 연수 같이 갔던 분도 와 계세요. 근데 그때 제가 인사이트 되게 많이 얻었거든요. 부장님한테. 지금 이제 대표님 되셨는데 이런 형태의 그 인사이트 트립을 많이 나가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들이 시각이 정리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가도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책을 쓸 때 한남이라는 곳을 썼어요. 한남은 저희 동네였고 제가 잘 아는 곳이니까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이 책을 보시고 한남동을 가보시는 것도 좋지만 제가 제안하는 거는 그냥 본인이 사시는 동네를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커피숍을 다시 한번 보시고 또 음식점을 보시고 뭐 옷가게를 보시고 그렇게 보다 보면 내가 굳이 뭔가를 인사이트를 찾으려고 돈과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해외에 나갔던 거 못지않게 보시는 시각이 변경이 되실 것 같아요. 여기는 한남동이에요. 이 그림 제가 책을 막 쓰고 있을 때 이 그림을 갤러리에서 처음 봤어요. 책 표지를 뭘로 할까 막 고민하던 찰나였거든요. 근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 제가 멀리에서 이걸 봤을 때 저는 사실 프랑스에 있는 몽쉘 미셸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한남동이라고 그림이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세히 봤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한남 3지구입니다. 여기가. 근데 멀리서 봤을 때는 몽실미실인데 가까이서 가서 보면 한남동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약간 어두워서 그런데 원래 이 위에가 핑크빛이에요. 하늘이. 원래는 하늘이 핑크빛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늘을 핑크빛으로 해놔서 이 물빛이 더 보색돼서 더 다른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 원체 우리가 눈으로 접할 수 있는 이 실체와 이게 물에 비쳤을 때의 모습, 그리고 하늘을 알고 있는 이 슈퍼맨이 밑에서 물에서 보였을 때는 배영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모든 비즈니스가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소비자의 관점으로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사업자의 관점으로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그림을 보고 바로 이제 한남동을 보러 갈 때는 꼭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시라고 넣어놨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로컬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제 책 지금 읽고 오신 분 계세요? 네. 안 읽고 오셨구나. 다들. 잘 됐어요. 제가 오늘 저 책에 5가지 주제로 넣어놨어요. 첫 번째는 연결이에요. 연결은 뭐냐면, 지자체에서 생각보다 많은 지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자체와 기업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좀 전에 해외 마메아라는 거를 보면서 다른 것도 분석할 때 그렇게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에도 사실은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서 가서 보고 물어보면 공무원들은 대답을 굉장히 잘해주세요. 그리고 예산이 나와 있는 거는 국민이면 누구나 다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한남동 한강진역에 딱 내리면 블루스퀘어라는 공연장이 있어요. 근데 이 블루스퀘어 공연장은 공연장으로도 유명하지만 사실은 복합문화 공간이에요. 이유가 이 보시는 토지가 서울특별시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건물은 인터파크에서 우리가 문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이걸 주면 한번 해보겠다라고 제안을 한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인터파크에서 그 문화 사업만 할 수 있는 그 인터파크 시어터라는 법인을 새로 만들어서 사업을 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사업하고 있고 뭔가 기반이 잡혀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안을 먼저 해보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합문화공간이 만들어지고요. 복합문화공간이 만들어지면 일단 타이틀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여기가 삼성전자홀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여기는 리움 미술관도 가깝고 여기 가면 삼성 그 패션 거리도 생길 거고 하니까 삼성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또한 지역 주민인데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알게 됐어요. 네이밍 스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왜 스포츠 보면 뭐 시카고 컵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넥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스폰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돈을 주고 그 팀을 운영하는 스폰이 있는가 하면 저희 사업에는 또 뭐예요? 프랜차이즈가 잘 되면 그 로열티 사업도 할 수 있잖아요. 브랜드를 팔 수 있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특수적인 어떤 부분들이 생겼을 때 네이밍 스폰이라는 걸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은 어떤 걸 얻어요? 네이밍 스폰을 해주고 자기네가 광고나 실질적인 홍보 비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브랜드성을 높이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사업에서 굳이 매출을 올리는 거 이외에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정의가 다시 내려지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복합문화공간을 들어가 봤어요. 근데 보통 복합문화공간은 들어가면 저희가 보면 서점이 요즘에는 좀 많죠. 복합문화공간 하면 서점이 없는 곳이 없어요. 네. 근데 서점은 그 복합문화공간에서 사실은 매출을 올리지 못해요. 네. 그냥 유익 경로만 시켜주는 거예요. 고객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러면 수익은 어디서 날까요? 뭐 어떻게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수익은 어디서 날까요? 그쵸, F&B. 똑똑하네요. 네.
그 F&B가 그래서 항상 따라붙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실은 공연할 때는 되게 좋은데 공연하지 않을 때는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보면 진화해요. 해마다 계속적으로 변경을 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여기는 이제 홍공족이라고 그래서 혼자 공연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F&B 사업들도 그런 식으로 세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연간 계속적으로 변경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이렇게 이 공간을 돌다가 지하에 내려갔는데 그냥 카페가 있어서 목이 말라서 카페를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고 나서 놀랐어요. 미술 도구가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미술 도구는 진짜 화가들이 쓰는 그런 정도에. 그리고 보니까 옆에 화가가 실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작업실이 있어요. 여기 뭐 하는 데지? 라고 하고 다시 봤더니 우리 어렸을 때 했던 색칠 공부 생각나시죠? 네, 이 색칠 공부를 무료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하고 나는데 괜히 힐링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힐링되니까 거기서 이제 차를 시켜서 마시고 제품들을 보면서 색칠 공부는 무료였는데 다른 키트를 사면 거기서 물감이랑 이렇게 해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키트에 포함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마시러 들어갔다가 우연치 않게 저기서 체험학습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보니까 다른 분들은 레슨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하는 데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눈길 가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손길에 가야 되잖아요. 바로 이제 검색 시작했죠. 봤더니 화가들이 10명이서 공동 창업을 한 거예요. 근데 화가들은 작업실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작업실은 누구나 필요하지만 작업을 했을 때 그림을 걸어놓을 때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을 걸어놓고 요즘에 굿즈 같은 것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판매처도 없죠. 판매를 하고 싶고 그리고 여기에 소비자들이 자꾸 오다 보니까 이 10명의 화가들한테 계속 개인 레슨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카데미 그리고 이분들을 유입을 시키기 위한 유입 경로로서 금요일마다 재료학 강의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메인 작가님이 재료학을 전공하신 분이어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 전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계속적으로 수업을 와서 거기에 커뮤니티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창업하는데 1억이 걸려요. 그러면 10명의 작가가 1,000만 원씩 내고 자기 작업도 하고 전시도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연락처 적어놓으면 그 작가님들 전시할 때 초대를 해주세요. 근데 좋은 게 뭐냐면 가면 그 첫날 가면 파티를 해요. 그럼 거기 가서 작품도 보고 오신 분들 네트워킹도 하고 그 파티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문화예술 쪽으로 이제 입문을 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운영을 하니까 그 이외에 추가적인 돈이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또 작업장을 하나 더 둬서 작업에만 몰입하려고 할 때 가는 작업장이 있고 매장을 두고 그런데 여기에 오시는 분들 중에 유럽에서 그 물감이나 이런 그 전문적인 도구를 하시는 분들이 다이렉트로 거래까지 하고 지금 메인 작가님이 네덜란드의 초대전으로 가시게끔 되어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미술하면 되게 편견이 있잖아요. 근데 그 편견을 뒤엎고 이렇게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네트워킹만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저는 사실 제가 그 오늘 질문 받은 것들 중에서도 내년의 트렌드가 어떻게 생각해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콜라보라고 생각해요.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브랜드들도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생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콜라보를 하는데 그 콜라보가 이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체험에 가까운 것들이 주어진다면 사람들이 계속 그쪽으로 몰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콜라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기에 실질적으로 그래서 굿즈 같은 것도 판매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창의성은 연결하는 것이라고 누가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놀랍습니다. 맞아요. 저는 연결이라는 이 주제를 돌면서 생각을 한 게 비즈니스는 연결이다. 자본이 아니고 뭐 개인의 능력보다 이런 부분들이 앞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프랜차이즈 10년 넘게 보면서 사실은 그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의 흥망성쇠를 되게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어떤 업종이 지속적으로 오래 가고 어떤 업종이 굉장히 짧게 사라지고 이런 것들도 봤고